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더운 여름 보양식을 찾는 공화국 인민들을 위하여 김용민닷컴에서 얼짱 양념 쭈꾸미를 조선반도 최저가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시었다.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재구매율 90%의 얼짱 양념 쭈꾸미는 맛에서 한 번, 양에서 한 번, 가격에서 한 번, 총 3번의 감동이 쓰나미처럼 몰려들 것이라며 위대하신 지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마치 뉴스 공장의 크라켄을 잡기라도 한 듯 군침을 삼키시었다. 타우린 듬뿍의 천연 자양강장제 쭈꾸미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2018년 8월 3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 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 기무사 간판 역사 속으로 병력 30% 줄인다. 경향신문, 기무사 해체의 길, 사실상 새 조직 권고. 한겨레 기무사 요원 감축, 권한 축소하지만 무늬만 해체 수준 개혁, 이런 제목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사실상 해체 수준의 쇄신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는 기무사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편성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뉴스브리핑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김경수 쓰던 국회 PC 수색하니 이미 깡통,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집무실과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중앙일보는 김경수 지사가 의원 시절 사용하던 업무용 PC는 완전 폐기가 이뤄져 저장된 파일을 복구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단독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이 사용했던 컴퓨터는 임기 종료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게 규정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일보, 드루킹 여동생 아롱 등 경공모 핵심 스텝, 이틀째 대책회의 정황 포착, 이런 제목입니다. 드루킹 김동완 씨의 여동생과 경제적 공진화 모임 핵심 스텝들이 이틀째 대책회의를 가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매일 한 대씩 불났다. BMW 불안한 질주,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최근 닷새 동안 하루에 한 건씩 BMW 승용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BMW 코리아가 사전에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 및 축소하려 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같은 근로단축법, 일본은 기업 숨통 터졌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달부터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는데요. 일본 의회도 장시간 근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지난 6월 일하는 방식 개혁법을 의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한국은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한 반면 일본은 성수기엔 더 일하고 비수기엔 쉴 수 있도록 기업의 숨통을 터주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해외 출장 한 번에 1억 원 넘게 쓴 지사 사장님,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최근 임기를 마친 전임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해외 출장 비용이 모두 7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1회 출장에 1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기도 했네요.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인문학진흥법 제정 무색, R&D 예산 증가율 마이너스 0.2%, 이런 제목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창의적 인재 양성 그리고 국민의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인문사회 연구개발 예산 증가율은 마이너스 0.2%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서신 교환은 싱가포르 회담의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조미 공동성명에서 이뤄진 약속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달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당신의 좋은 서한에 감사한다.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2차 조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암시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2차 조미 정상회담은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정상회담 논의에 분명히 열려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기무사개혁을 위한 최종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기무사개혁위원회는 우선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의 독대 보고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또한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인 대테러와 방첩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장성을 포함한 기무사 인원을 3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무사 요원은 현재 4,200명 수준에서 3,000명 수준으로 줄고 장성수는 9명 에서 6명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을 포함해 현재 기무사의 존립 근거는 폐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기무사는 일단 해체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단 조직을 새로 재편할 때 필요한 제도적 근거는 따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개혁위 위원장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저희 위원회는 이번에 대통령 기무사를 받침하고 있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바치고 있는 모든 이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그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과 또 사령부가 됐건 그러한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다시는 이 국군 정보기관이 정치 개입이라거나 민간인 사찰이라거나 또 군내에서 특권의식을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일체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하고 전문화하고 그렇게 해서 더 높은 이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을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 것인가, 이러한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에서 특별히 전국 시도에 이 배치되어 있는 소위 육공단위 부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개혁들이 이루어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나 또 특권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일부 보완을 거쳐 개혁안을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KBS와 MBC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2004년 작성된 기무사 문건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에도 기무사가 위기에 대비한 문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제의 기무사 문건은 탄핵안이 발의되기 직전인 3월 10일과 탄핵안이 가결된 3월 12일을 포함해 모두 4차례에 걸쳐 작성됐는데요. 분량은 모두 9페이지, 군의 쿠데타를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기 단계를 한 단계 격상하고 쿠데타 예방을 위해 관찰해야 하는 군내 대상을 2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기무사로부터 확인했는데요.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를 시도한 계획이라면 2004년 문건은 반대로 쿠데타를 예방한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데타 방지라는 기무사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4년 문건에는 위수령이나 계엄령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기무사가 지난 2004년 작성한 문건을 숨기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2015년 초 최민호 전 판사는 사채업자 최모 씨로부터 뇌물 2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와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그리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최민호 전 판사 사건과 관련한 대응 문건을 확보했는데요.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민호 전 판사 사건이 메가톤급 후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이에 국면 전환을 위해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을 앞당겨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한 겁니다. 문건에는 판결 선고를 1월 22일로 앞당겨서 언론 및 사회 일반의 관심을 유도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실제로 대법원은 1월 19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선고 일정을 밝혔습니다. 사흘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삼권 분립은 안중에도 없이 재판을 이용해 청와대에 환심을 사려 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이상은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를 대하는 법원의 오만이 도를 넘었다, 이런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사 방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어제 외교부 기획조정실과 동부가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의자 사건에 대한 재판 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강제징용과 관련해 재판 거래로 의심되는 문건을 작성한 전직과 현직 판사 4명의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연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이유에 대해 일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대로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재판 거래 의혹이 담긴 행정처의 문건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법원 내부에선 특별재판부도의 필요성을 법원 스스로 만들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압수수색 영장 약 20건을 청구했지만 발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외교부 이렇게 2곳에 그쳤습니다. 한겨레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집무실과 간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업무 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주장한 김경수 지사와의 접촉 시기와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공범 혐의가 적시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김경수 지사의 소환 통보를 할 방침입니다. 최득신 특검보와 박상용 특검보의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떤 것들 지금 합성하고 계신 건가요? 진행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정이 그렇게 늦추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소환, 조사하려고 합니다.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혀온 김경수 지사는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특검에 자진 제출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취임 한 달 남짓 된 도지사 집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걸 이해하기 어렵다. 언론을 통한 망신 주기와 일방적 흠집 내기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SBS 보도였습니다. 주행 중이던 BMW 차량에서 어제 또 불이 났습니다. 올해 들어 28번째 화재입니다. BMW 측은 배임가스의 오염물질을 낮추는 EGR이라는 부품이 화재의 원인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BMW의 분석은 미심쩍은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단 EGR을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한 구체적인 기술 분석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BMW는 EGR 부품을 교체하면서 관련 소프트웨어까지 삭제했습니다. 화재 차량이 EGR에 어떤 식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모두 지워버린 겁니다. 하청업체가 납품한 EGR 부품에 결함이 있던 건지 아니면 EGR을 제어하는 BMW의 프로그램이 문제였던 건지 알 수 없게 한 셈입니다. 국토부는 BMW와는 별개로 자체 분석에 착수했는데요. BMW 측은 상세한 분석 자료를 오늘 국토부에 제출하겠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인 규명까지는 최소 10달 정도 걸려 화재 불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상은 KBS 보도였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에어컨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누진 요금률이 올라간 가정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 주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정부는 7월부터 9월 석 달치 전기요금이 할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요금도 할인이 소급 적용된다는 겁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인데요. 1단계와 2단계의 전력 사용량 기준을 한시적으로 높이거나 요금 기준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7월 요금 할인은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 나오는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JTBC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포렌 메리 순서로 이어갑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돈스코이호와 관련한 투자 사기 의혹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일그룹이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다단계 투자 사기가 의심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시민들은 수사 결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어젯밤 9시까지 모두 561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98% 거의 모든 시민들은 다단계 사기로 판명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돈스코이호 인양이 진행되면 투자금 반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시민들은 2%에 그쳤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 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예전엔 모든 게 좋다가 언제부턴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십니까? 중요한 건 몸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보세요. 검색창엔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번입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을 통해 답정너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드루킹 특검이 드디어 김경수 도지사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어제 김경수 도지사의 관사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얻으려고 하는 주요 타겟은 일정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고, 집무실하고 관사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실 집무실하고 관사라는 것이 지금 김경수 지사가 들어간 지 한 달밖에 안 된 장소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만, 김경수 지사가 지사 사무실을 차리고 들어가면서 증거가 있지도 않겠지만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관사나 사무실에 갖고 들어갔겠습니까? 전 그랬을 가능성은 빵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일단 망신주기인 거죠. 집무실하고 관사를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뭔가 대단한 게 나오는 것인 그림을 그려가는 것인데, 저는 정말 나올 게 있었으면 거기에 있었을 리 없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압수수색한 것도 사실 좀 웃기는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검팀이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직 시절에 사용했던 컴퓨터를 압수하려고 국회에도 사람을 보냈어요.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보좌관과 김경수 의원이 사용했던 해당 컴퓨터를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내용이 지워졌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아마 청취자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대법관들 끝나고 나서 임기 마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건데, 보좌관이 그만두거나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 컴퓨터를 시설과에서 다 회수를 해갑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건네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쓰던 컴퓨터를 그냥 주나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포맷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로 포맷을 해서 완전히 초기 상태로 돌려갖고 다음 사람에게 그 컴퓨터를 대여하는 거거든요. 이게 개인에게 지급된 게 아니라 사무실에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쓰다가 다 쓰게 되면 반납을 하고 반납하면 포맷해서 다음 사람한테 주는 것이 너무나도 일반적인 과정인 겁니다. 이것은 대법관들이나 법원 행정처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컴퓨터를 디가우징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대법관들이 저질렀던 그런 증거인멸 행위랑 비슷한 것이냐 몰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웃기는 거죠. 진작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기사를 흘리는 것 자체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참고인이었는데 피해자로 신분 전환을 했다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드루킹과 함께 그 산채에서 동거동락했던, 실제로 같이 살았던 사람들 2명이 더 있는데, 이 3명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것이 지금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로 전환시킨 논거인데, 세 사람은 지금 한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쭉 입을 맞춰왔던 사람들이다. 그 전부터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고, 한 몸으로 봐도 무방한 사람들이거든요. 게다가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일반 정치단체가 아니라 이 종교단체에 가까운 어떤 공동체 생활을 지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진술이 똑같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 진술에 기반을 해서 얘도 이렇게 얘기하고 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이라서 저는 말 그대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특검이 뭘 찾으려고 하겠지만 저는 찾을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김경수 지사 이와 관련돼서 본인의 입장을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를 했죠. 그래서 어제 마침 연차를 내고 강금원 회장이 추도식을 하기 위해서 충주로 참석을 하러 가던 길에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됐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특검의 요청을 김경수 지사 본인이 했던 것이고, 어떤 조사든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도청 사무실하고 비서실을 이런 식으로 뒤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변호사와 함께 특검을 모처에서 만나서 핸드폰 2대를 이미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감출 것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직접 휴대폰을 제출을 했고 이것은 영장이 없이도 김경수 지사가 내줬다는 거예요. 들여다볼 게 있으면 들여다봐라. 과연 나올 내용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특검이 이제 조사를 하겠지만 김경수 지사는 감출 것이 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뒤에 특검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만 모든 검사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실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피의자 인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데, 예전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논두렁에 무슨 1억짜리 시계를 흘렸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을 검찰에 돌렸던 과거. 어떻게 됐든 권력형 사건이 생겼을 때는 이것을 기자들과 짬짬이해서 밖으로 정보를 돌리고 피의자를 망신주기식 수사를 계속 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보도할 때 물론 언론은 또 진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하다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공표를 하는 것이 좋겠고, 필요하다면 특검이 브리핑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좀 공지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뭐가 어떻다더라 이런 식의 얘기들이 도는 것은 좀 자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김경수 지사가 의연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검이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아무것도 확인되는 것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때까지 일을 진행하겠지만,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얘기한 거 보니까 특검이 드디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큰 소리 친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시종일관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건은 나올 게 없습니다. 나올 게 없은 것이 어떻게 보다 확실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정치적 책임은 자유한국당이 져야 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드루킹 일당이 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국회에 근무해서 알고 있는데 국회 방송에 컴퓨터가 좀 부족하거든요. 프로그램이 이제 새로 나올 때마다 직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들이 임기가 끝날 쯤에는 의원회관에서 컴퓨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받아 쓰곤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컴퓨터 포맷한 거에 대해서 기사가 크게 났어요. 제목이 PC 완전 삭제 복구 불가 이렇게 나는 걸 보면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보여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컴퓨터는 공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한 자료를 저장해 놓는 보좌관이나 의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좀 대단한 억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어쨌건 핸드폰까지 2대를 임의 제출해가면서 특검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김경수 도지사에게 과연 특검이 무엇을 뽑아낼 수 있을지 아무런 기대는 없습니다만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실까요? 예, 리얼미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가 어제 공개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간단하게 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 당대표를 누굴 찍겠냐 이렇게 물어볼 경우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도 섞여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했고, 리얼미터가 무선 80%, 유선 20% 병행 방식으로 응답률 4.7%,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 이해찬 후보가 26.4%로 1위를 차지했고, 김진표 후보가 그 뒤를 이어서 19.1%로 2위,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17.5%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2위와 3위의 차이는 크지 않고 1위와 2위의 차이는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가 21.4%,
잘 모르겠다가 15.6%를 좀 부동층이 많은 상태이죠. 뭐 당대표 선거 이제 겨우 시작을 해서 사실 크게 바람이 붙지는 않은 상태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중에서 민주당 지지층만을 따로 추려냈을 때인데요. 1,002명 중에서 430명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7%포인트로 높아지는데 이 경우에는 이해찬 후보가 35.7%로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2등이 송영길 후보 17.3%, 그리고 김진표 후보가 14.6%로 좀 낮아졌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송영길 후보고 김진표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해찬 후보의 지지율을 민주당 지지자 그룹 내에서는 앞서지 못하는 것으로 좀 드러났고요.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한 여론조사이고 사실 중요한 것은 각 지역위원장이 지역위원회별로 250여 개 지역위원회별로 보통 100명에서 150명, 200명 사이로 대의원들을 선정하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7,000명 정도 되는데 이 그룹이 서울에 와서 투표를 하는 것이 전체에서 약 45%를 차지하게 된다.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장들의 입김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당원 같은 경우 이제 ARS 투표를 하거든요. 전국에 있는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는데 권리당원들의 향배가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배제하고 나서 하는 것이 한 15% 정도 반영을 하는데 여론조사보다는 역시나 권리당원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가에 따라서 가장 큰 격차를 벌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해찬 후보 측에서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1등하고 지지자 그룹에서 1등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선거에서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긴장을 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된 이상 2등, 3등 후보들이 권리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큰 노력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고 여튼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네거티브 캠페인이 좀 시작되는 분위기예요. 사실 선거는 당연히 검증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네거티브가 나오는 게 당연한데요. 네네. 예,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돼서 일반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그런 과정이 자꾸 반복돼서 이것이 이제 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사실 거꾸로 새로운 후보가 탄생해서 그 후보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당이 뭉쳐서 잘 해가는 모습을 보여서 지금 약간 떨어진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리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지지자들끼리의 싸움이 전 좀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각자 다 다르실 겁니다. 뭐 어떤 후보를 지지하든 그 후보의 강점을 중심으로 저는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송영길 후보 북방 경제에 대해서 되게 밝고 또 세대교체의 적임자라는 점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네. 또 김진표 후보가 경제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로 당정청 관계를 이끌어갈 때 이제 경제 문제를 좀 당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해찬 후보는 뭐 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문재인과 이제 친구이자 동지 관계로서 벌써 한 40년 넘게 정치를 해왔다는 점. 그런 점들에 대해서 각각 강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지지한 후보의 장점을 얘기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좀 부족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뭐 괜찮은가 싶어서 생각하고 있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나라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관심을 갖고 민주당에 애정을 갖게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벌이는 네거티브가 이제 이런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 써서 네거티브 없는 캠페인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애 보좌관님께 당대표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까지 들어봤습니다. 보좌관님 일주일 동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치권 소식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김호영 아나운서님이 안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좋다 말았네요. 다음 주부터 또 김용민 PD랑 할 생각하니까 또 눈앞이 캄캄해지지만 여튼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앞으로는 제가 방송에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파이. 이번 주는 앙코르로 함께 합니다. 지난 5월 29일 방송분 하루라는 오늘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 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아 더 이상 더 볼 것 없다고 앓까고 죽는 하루살이 때 이미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나는 살아있지만은 그 어느 날 그 하루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때 이런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무산의 시 아득한 성자. 이 시를 읊는 사람은 양승태 대법원장. 성자의 삶을 살고 싶었던 모양. 그러나 결코 성자일 수 없는 양승태의 과거를 아는 어떤 사람. 2월 9일 김용민 파일 중 강희철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런 물고문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저도 이제 포기 상태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 수능하는 게 정말 진짜 목숨을 부지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2008년 6월 23일 MBC 뉴스. 일본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 불법 체류자로 한국으로 환송됐던 강희철 씨는 27살이던 지난 86년 제주도 경찰국 대공분실로 강제 연행됐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관공서 위치와 경비정의 속력 등을 파악해 넘겨졌다는 혐의로 기소된 강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2년 동안 복역하다 지난 98년 가석방됐습니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오늘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고문과 협박 등 경찰의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 진술했다는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문이 있었으면 판사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상식. 하지만 판사가 그 선고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이제 해서 북한에 가가지고 교육받고 와서 이제 그 간첩한 그 공소 사실 요약해가지고 이야기하고는 선고를 무기로 판결하더라고요. 세월이 지났어도 자신에게 유죄 판결한 판사는 잊지 못한다는 강희철 씨. 뉴스타파와의 인터뷰. 판사 기억합니다. 안 잊어버리죠. 이름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양승태. 지금 대법원장이잖아요. 왜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한이 맺혔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아니죠. 그 양승태가 퇴임하고 반년이 지난 시점 다시 뉴스에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재판권의 정황을 밝히고서도 형사처벌은 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맡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결론을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다고 못 박았던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체 조사를 할 게 아니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검찰로부터 수사받을 용이 있습니까? 네, 그것도 제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퇴임할 때도 시 한 수 남긴 양승태. 제가 존경하는 어느 시인은 고목 소리 들으려면 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 그루 늙은 나무도 고목 소리 들으려면 속은 어레껏 썩고 고든 가지들은 다 부러져요. 그 물론 9번 등글에 매맞은 자국들도 남아있어요. 오래되었다고 다 고목은 아닌 모양입니다. 고목에는 이파리도 몇 개 없고 줄기도 볼품없지만 모진 풍상과 풍상을 견뎌온 흔적에서 속여난 연륜의 향기가 풍겨옵니다. 저는 그저 오래된 법관에 그치지 않고 온몸과 마음이 상처에 쌓여있는 고목 같은 법관이 될 수 있다는 더 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겠습니다. 일생 양지를 걸어왔던 양승태. 모진 풍상과 풍상을 견뎌온 흔적에서 속여난 연륜의 향기가 풍겨옵니다. 끝내 고목이 되는 삶을 살아갈 모양. 서울중앙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남자를 위한 보양식의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지친 남자를 깨우는 놀라운 힘, 궁금한 남자. 여보. 궁금한 남자. 네이버에서 궁금한 남자를 검색하세요. 1833-6654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이식 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와 미디어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먼저 KBS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과 또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1일에 KBS 공영노조라는 곳의 성명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성명의 제목이 이제 KBS 뉴스 앵커도 김제동 씨가 맡는다고 였고, 여기서 이제 KBS 공영노조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KBS 1TV가 밤 10시에서 11시 때에 PD들이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로 하고 편성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은 PD들이 맡고 진행자로는 방송인 김제동 씨가 낙점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뉴스 앵커로 개그맨 출신 방송인 김제동 씨를 기용하는 데 대해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편파성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 라면서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가 아닌 특정 진영 위주의 편파적 뉴스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성명을 낸 KBS 공영노조가 어떤 조직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BS 공영노조는 KBS에서 보통 25년 이상 근무한 이른바 이제 시니어들로 이루어진 그런 노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노조원이 한 4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조직이 지금 이 김제동 씨가 좌편향이라고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이 조직이 최근에 한 일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5월 30일에 KBS 공영노조가 극우 논객으로 불리는 변희재 씨가 구속이 되자 성명을 내서 변희재의 석방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변희재를 언론인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변희재 씨가 언론인이다라고 하면은 참 그 사람은 언론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하고 다녔었죠. 그리고 지난달 26일 이 공영노조는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회적인 추모 분위기에 대해서 KBS가 노회찬 의원을 찬양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목만 보면 마치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다가 순국한 사람이기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찬양하고 추모도 지금 구분하지 못하는 조직인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 공영노조의 수장인 성창경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난해 9월 7일에 자유한국당에서 주최한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을 해서 박근혜의 탄핵이 노무현 정권 때 심은 좌파 언론인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헛것 같은 게 좀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 노조 이름처럼 공영성이 있는 조직이 아니고 그냥 좀 시대착오적인 극우 집단, 비이성, 비상식 뭐 이렇게 비춰지고 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KBS 내부에서 딱히 뭐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이 소수의 의견이 짓밟혀서는 안 되고 존중받아서 마땅하지만 이들이 걸어온 길은 소수자 그리고 약자의 의견 같은 거를 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욱이 이 공영노조의 성명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제동 씨의 섭외가 고려되는 프로그램은 시사 토크쇼라고 해요. 그러니까 뉴스가 아니죠. 그런데 이 공영노조는 그거를 뉴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KBS가 지난 1일에 공식 입장을 내서요. 시사 토크쇼 프로그램으로 김제동 씨를 MC로 섭외 중이라고 밝혔는데 다만
프로그램 MC 선정 권한은 제작진에게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과 론칭 시기는 여러 안을 놓고 내부 논의 중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노조인지 뭔지가 말하는 앵커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영노조가 이 김제동 씨의 뉴스 진행에 대해서 KBS 기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공하영 KBS 기자협회장이 지난 1일에 PD저널하고 인터뷰를 했던데요. 네. 내용을 보면 기자들이 새 프로그램에 반발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다만 이 새 프로그램의 편성을 밤 11시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사측에서 요청이 와서 논의를 했고 근데 그 시간에 한 뉴스라인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뉴스의 시간대를 옮기면 이게 시청자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뉴스라인의 정시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김제동 씨가 하려는 시사 프로그램을 다른 시간대에 배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밝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뉴스라인을 하는 시간에 넣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냐라는 취지였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공영노조가 마치 PD와 기자들이 대립하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고 또 이거를 조선일보가 냉큼 받아서 씁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요. KBS 보도국을 중심으로 프로의 성격과 방송 시간에 대한 이견이 커 자붕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여권 성향 인사들이 주요 시사 프로 진행자로 나선 데 이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성향을 숨기지 않아온 방송인 김제동에게 뉴스 프로 진행을 맡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당 프로그램의 시간과 관련해서 노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연스럽게 문재인 지지자들이 방송을 꿰차고 있다. 장악하고 있다. 이런 식의 지금 논지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깜빡이도 안 켜고 지금 쑥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KBS 기자들 너네나 똑바로 하지. 너네가 김제동을 반대해? 이런 반응도 유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KBS 기자들이 김제동 씨를 반대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기자들의 특권 의식도 느껴지고 그런 셈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이 KBS 기자협회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KBS 측은 KBS 공영노조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직종 간 갈등을 야기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뉴스가 아니라 시사 프로그램인 걸 알면서도 공영노조가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사실을 왜곡한 성명을 쓰고 또 일부 매체가 이를 그대로 기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잠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이 뉴스의 성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KBS처럼 딱딱한 포맷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 JTBC 뉴스룸이나 아니면 MBC 뉴스데스크처럼 말랑말랑해질 것인지 좀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그냥 각 방송사의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시사 프로그램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KBS 같은 경우에는 저널리즘 J 같은 이런 연성 시사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고 있고, 네. 반면에 KBS 심야 토론처럼 정통 시사 대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성격이 있고 여기서 이제 만족을 느끼는 시청자들이 각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보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은 다양할수록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 방송의 진행 방식 이런 거의 다양성보다 중요한 거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KBS 9시 뉴스처럼 좀 딱딱해도 기무사 쿠데타 이런 거 특종하고 단독하고 뉴스 잘 설명해 주면은 시청자들이 재미있게 볼 테고 반면에 이런 뉴스에서 연성 아이템을 넣겠다고 비 오는 날엔 소세지빵 이런 거 하면은 뉴스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김제동 씨가 시사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오히려 좀 흥미로운 실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좀 들고 게다가 또 이 김제동 씨가 조선일보나 아니면 이런 공영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좌편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맨날 헌법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헌정 질서를 살리자는 건데 오히려 좌편향이 아니라 보수주의자로 보는 게 더 성격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김제동 씨가 좌인지 우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이름만 알려진 상태라 좀 어떤 프로그램일지 궁금하고 중요한 거는 지금 KBS가 공영노조니 아니면 조선일보니 이런 거에 신경 쓰면
이게 지금 좌편향에서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비상식으로 옮겨가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 KBS 제작진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기사들 보면서 어쩌면 좀 불필요한 논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이요. 방송계라는 게 굉장히 냉정한 곳이기 때문에 진행자가 잘하지 못하면 시청자들이 바로 외면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진행자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중립적인 스탠스를 가진 사람만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들고요. 그렇다고 뭐 중립을 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 공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전에 뭐 촛불 집회, 뭐 친박 집회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반반씩 다룬다고 해서 중립이 아닌 것처럼 중립의 기준도 상당히 모호하죠. 애매하죠. 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간단하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선일보에 대한 소식인데요. 지난달 31일에 MBC PD수첩이 2009년 사망한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망 사건 수사 당시에 조선일보가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고 또 그 결과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하지 못했다 이런 의혹이었어요. 특히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단독 인터뷰가 화제였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조현오 씨가 조선일보가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협박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소송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1일 오후에 경영기획실장 명의로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이 입장에 따르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보도로 본사와 임직원 명예를 훼손한 PD수첩 PD와 작가 등 제작진들과 이를 방송한 MBC의 정정보도 청구와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히면서 PD수첩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하는 언론사에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조선일보 주장대로 이 조선일보의 방씨 일가가 이 일에 얽혀있지도 않았는데 뭐 얽혀있다고 보도가 나오면은 뭐 당연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피해를 입었으면 보도에 대해서 뭐 마땅히 책임을 묻는 건데 그런데 조선일보의 입장을 보니까 문득 좀 다른 생각이 났던 게 그러면 이 조선일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보도를 했을 때 책임을 졌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이 총살을 당했다는 현송월이 멀쩡히 두 발로 걸어와도 지금 사과문 하나 안 냈고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배우자인 김지선 씨께서 이제 운전기사가 있다면서 그게 재벌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짓거리던 기자는 징계받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조선일보가 뭐 사실이 아닌 내용을 하면은 뭐 책임을 묻겠다, PD에게 소송을 하겠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이 PD수첩을 고소를 해도 뭐 조선일보에게 남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방상훈 사장과 조선일보가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서 조선일보 사주 연루 의혹을 제기했던 이종걸 의원 그리고 이정희 의원 그리고 언론을 상대로 무더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건건이 다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일보가 살고 싶으면 관련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들에게 협박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뭐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 방상훈, 방용훈, 방정호 이런 사람들을 내부 조사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충고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소식도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자, 오늘 정상근 기자와 함께 미디어 관련 소식 잘 들었는데요. 오늘이 저와 함께 진행하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아쉽네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여쭤봤습니다. 조만간 김보영 브리핑으로 뵙겠습니다. 네. 네, 한 주일 동안 예, 정말 감사했고요. 다음 주에 그럼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또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일노래 함께하는 이번 주간 마지막 곡으로 강산해의 라구요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강산해 씨가 평양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던 버전으로 들어야 됩니다. 눈물은 너무 맑았죠. 두만강 푸른 물, 눈보라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무드로 상징되는 민족의 아픔. 그 아픔이 강산해 씨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치유되는 순간 아니었겠어요? 강산해 씨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라구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닷컴과 팟빵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들 소개해드립니다. 삐리삐님, 자유한국당은 정의롭고 합리적인 방안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평생 노예로 부리려고 합니다. 상미 201님, 김보영 아나운서님 목소리도 좋으시고 진행도 엄청 잘하시네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휴가에서 복귀하는 김용민 PD가 다시 진행을 맡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용민 브리핑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